차가운 햇빛이 출입국의 인청 창문 유리를 뚫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아무런 온기 없는 빗줄기를 드리웠다. 카운터 뒤 남자는 서류 뭉치를 쥐고 이리저리 뒤적이며 건조한 마찰음을 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시선이 김민준의 얼굴을 몇 번 오갔고 거기엔 확신을 찾지 못하는 주저함이 가득했다. 김 선생님, 이 결정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남에게 바보 같은 짓다. 그는 손을 들어 그 붉은 관인을 가리켰다.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이게 찍히는 순간 당신과 그분은 정말로 칼로 두 동간이 나는 겁니다. 다시는 얼굴조차 마주하기 힘들 겁니다. 김민주는 자신에게 단 1초의 틈도 주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인주 위로 손을 뻗어 마치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선언하려는 듯한 기세로 자신의 이민 신청서에 단호하게 내리찍었다. 끊으려면 깨끗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직원은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도장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그 서류 뭉치를 정리했다. 김 선생님, 일 영업일이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돌아가서 연락 기다리시면 됩니다. 김민주는 목을 대해서 낮게 울리는 소리를 냈다. 한마디 군말도 없이 뒤돌아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손이 막 문손잡이에 닿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일부러 낮춘 속삭임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김 선생님, 이서연 씨랑 무슨 싸움을 하시는 겁니까? 부부싸움이야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목소리가 거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 아내는 이서연 씨 회사에서 일하는데 돌아오면 늘 저에게 말하길 이서연 씨가 김 선생님을 정말이지 입에 넣으면 녹을까, 손에 쥐면 깨질까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꽃을 좋아한다고 한마디 하면 이서연 씨는 매일 비행기로 신선한 꽃을 공수해 오라고 시켰죠. 김 선생님이 조용히 고용히 있고 싶다고 하면 특별히 그를 위한 작은 별채를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잠깐 착한 별채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선생님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리니 이서연 씨가 알면 하늘이 무너질 듯 난리가 날까요? 그 말들은 부서진 얼음 조각처럼 김민준의 등에 박혔다. 그의 입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갔다. 그 자조적인 기색이 점점 더 짙어졌다. 그래, 모두가 알지. 이서연이 그를 뼛속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그때 그는 국립예술단에서 가장 눈부신 인재였다. 이서연은 서울 전체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의 아가씨였다. 모두가 그녀가 얼음처럼 차갑고 인간미가 없으며 특히 남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소문으로는 그녀의 주변 세척 안에는 파리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예술단 회의에서 그녀의 시선이 김민준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녀의 맹렬한 구애는 누구에게나 섬뜩할 정도로 놀라웠다. 값비싼 보석과 장신구들이 물러왔다. 값비싼 보석과 장신구들이 물꽃놀이는 값비싸였다. 그에게 고백하기 위해 터뜨린 불꽃놀이는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한밤중에 차를 몰고 눈보라를 뚫고 새 도시를 달려 사람을 찾아다녔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직 따뜻한 덕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그의 마음속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은 것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는 당시 집안에서 급한 일로 출장 중이었다. 불이 발등에 떨어진 듯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바람처럼 달려왔다. 그가 그녀에게 달려왔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고 눈은 온통 핏줄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손을 뻗어 그를 아주 꽉 끌어안았다. 그 힘은 애처로움과 함께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
내게도 기대. 그녀의 목소리가 그려진 듯한 쥐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부드럽게 울렸다. 난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영원히. 그는 그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하지만 그에게 진심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석 달 전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철없는 사촌 동생 박지은과 몰래 정을 통했다. 이서연이 직접 한 칸 한 콩 들여 지은 작은 결체의 모든 구석이 그 두 사람에 의해 더럽혀졌다. 거실의 소파, 주방의 차가운 대리석 조리대, 심지어 그와 이서연이 겨울펴졌다. 거실에 묻었다. 심지어 그와 이서연이 결혼 후 함께 잠들었던 침대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이서연 가문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서류가 존재했다. 이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민준의 발이 국경을 한 번이라도 넘어선다면 그는 평생 그녀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을 터였다. 김민준은 반쯤 처리된 이민 서류를 서류 가방에 쑤셔 넣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곧장 고급 주택단지로 향했다. 막집 문을 열자 진한 꽃향기와 함께 뭔가 끈적거리는 냄새가 한꺼번에 확 밀려왔다. 김민준은 손톱으로 손바닥을 세게 찔러 얼굴에 단 한 점의 동요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다. 그는 한눈에 이서연과 박지훈이 벽에 기대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고개를 돌렸다. 이서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놀라움은 이내 녹아내리는 듯한 다정한 눈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민준 씨,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갔어요? 손은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내가 당신을 위한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서프라이즈? 김민준은 눈을 들어 이서연의 얼굴에 시선을 1초간 멈췄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목으로 시선을 옮겼다. 하얗고 연약한 피부 위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특히 눈에 띄었다. 그의 눈꺼풀이 세게 떨렸다.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가슴 속에 쓰라린 통증이 마치 그를 통째로 찢어발기는 듯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박지훈이 능글맞게 다가왔다. 처음 만난 날 같은 작은 기념일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다니.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소파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선물들을 가리켰다. 이것 좀 봐요. 누나가 얼마나 많은 곳을 뒤져서 형부를 위해 구해온 건지. 김민준의 시선은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옮겨갔지만 먼저 선물 더미 아래의 그림자에 사로잡혔다. 소파 한쪽 구석에 짙은 색의 커다란 물 자국이 옅은 색 가죽 위에 너무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김민준의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막 문을 열었을 때 맡았던 그 진한 냄새에 눈앞에 얼룩까지 더해지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길한 추측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사랑? 이서연의 이른바 사랑이란 기념일 선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박지훈과 이 소파 위에서 참지 못하고 뒹굴고 소파 가죽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뒹구는 것이었다. 그 순간 뼛속까지 스며드는 치욕감에 그는 거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서연은 김민준의 몸이 굳어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팔찌를 직접 그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방울이 맺힐 듯 부드러웠다. 민준 씨, 기념일 축하해요. 촛불 만찬도 준비했어요. 재료는 전부 외국에서 공수해온 거예요. 김민준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힘껏 고개를 저었다. 안 먹을게.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서연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이제는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칼날 같았다. 그는 일찍이 그녀에게 말했었다. 자신은 감정의 결벽증이 있어 눈에 모래 한 톨도 용납하지 못한다고. 이서연은 그가 몸이 안 좋다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즉시 여러 통의 전화를 걸어 아는
모든 주치의를 불렀다. 의사들이 차례로 그를 진찰하여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했다. 사람을 시켜 기혈을 보충한다는 온갖 보양식을 사오게 하고 직접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그가 마시는 것을 지켜본 후에야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녀가 앞뒤로 4, 5시간을 부산하게 움직인 후에야 김민주는 그녀가 앞뒤로 4, 5시간을 부산하게 움직인 후에야 밤이 깊어졌다. 김민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실 문을 열고 나가 물을 마시려 했다. 그러나 문을 살짝 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었다. 옆방인 손님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창밖에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춰 옷을 입지 않은 채 뒤엉켜 있는 두 그림자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박지훈이 이서연에 드러냈다. 오늘 그 팔찌 정말 비쌌는데 내가 그렇게 졸라도 않았다. 아까워하더니 그 질투 섞인 투덜거림이 방 안에 가득했다. 이서연은 그 말을 듣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손을 빼내 침대가에 앉아 자세를 바로잡았다. 네 위치를 분명히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김민준 씨 한 명뿐이야. 계속 나랑 이렇게 지내고 싶으면 이 암전이 숨어지네.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네가 더 잘 알잖아. 박지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뒤에서 그녀에게 바싹 달라붙어 맨몸으로 그녀를 안았다.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다. 알겠어요. 누나 마음속엔 형부뿐인 거 알아요. 하지만 난 누나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말한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이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허리를 숙여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팔찌를 꺼냈다. 김민준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꺼냈다. 김민준의 손목에 있는 팔찌와 똑같았지만 색깔만 달랐다. 그의 목에는 팔찌만 팔찌를 덥석 잡아 자신의 목에 대보았다. 그의 목에는 가득한 키스작 뿌리지 마. 너한테도 하나 준비했어. 하지만 넌 몰래 차야 해. 그 사람이 그림자라도 보면. 고마워요. 사연 누나. 역시 누나 마음속엔 나도 있었네요. 근데 누나는 정말 그렇게 형부가 언젠가 떠날까봐 무서워요? 이서연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무서워. 그 사람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지훈은 굶주린 늑대처럼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어 새로운 짓을 시작했다. 나무 침대 프레임은 귀에 거슬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서연의 참지 못하는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섞여 밖으로 새어나왔다. 문 앞에 서 있던 김민주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붉었다. 벽에 걸린 그들이 달콤하게 웃고 있는 웨딩 사진을 죽으림을 다해 노려보았다. 이서연, 15일. 딱 15일이야. 네가 어떻게 미쳐가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볼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민주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흐릿한 정신으로 창문을 밀어 열고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고급 주택단지 공터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몹시 지쳐 보이는 여자가 옆에 있는 남자의 옷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목이 쉬어라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10몇 년이나 따라다니며 당신 집안 식구들을 다 돌봤는데 처음에 당신은 가슴을 치며 나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말했잖아. 이게 몇 년이나 되었다고 벌써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주변 이웃들은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채고 그 남자를 향해 수군거렸다. 한가운데 둘러싸인 남자는 회사인 남자는 회사에서 제법 높은 사람인 듯.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여자를 잡아 끌며 대면이 말이 아니었다. 김민주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따뜻한 작은 손이 뻗어와 그의 귀를 살짝 덮었다. 민준 씨, 이런 더러운 소리 듣지 마. 김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의 모든 감정은 결국 변질되는 걸까?
이서연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몸을 돌려 자신을 마주 보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선택할 정도로 단호했다. 하지만 난 변화했다. 다른 사람 일은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는 몹시 담담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평생은 너무 길어. 이서연은 가볍게 그를 안았다. 따뜻한 숨결이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불어왔다. 아무리 길어도 난 당신 한 사람만 원해. 김민주는 마침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쓴맛이 가득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쩌려고? 만약 내가 당신에게 미안할 짓을 저지른다면? 만약 내가 당신에게 미안할 짓을 저지른다면 끔찍하게 죽게 해줘. 하늘이 날 데려가게 해줘. 그의 마음속에 온갖 추악한 장면들이 이미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끔찍한 맹세를 듣자 심장이 산채로 꿰뚫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서연, 이렇게 무서운 맹세를 하면서 정말로 그대로 될까봐 두렵지도 않아? 이서연은 웃었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웃음이었다. 아니,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당신이 믿지 못하겠다면 내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있어. 목숨까지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다면서 왜 자신의 몸속 가장 원초적인 충동조차 통제하지 못하는가? 다른 남자와 뒹군 흔적을 몸에 달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서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가? 형부, 서연 누나, 여기서 뭘 그리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어요?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 기묘한 분위기를 단번에 깨뜨렸다. 김민주는 이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예쁜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렇게 입고 어디가? 그 말투는 동생에게 묻는 누나의 목소리라기보다 외도하러 나가는 남편을 추궁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가까웠다. 숨길 수 없는 질투와 의심이 섞여 있었다. 박지우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즐기는 듯 얼굴에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예술단에서 오늘 행사가 있어서요. 가서 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는 김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박지우는 더욱 신이 난 듯 즉시 굳어졌다. 오늘 민준 씨랑 친정집에 갈 거야. 박지우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어르신들께 안부 전해주세요.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30분 후 이서연은 차를 몰고 김민준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다. 이서연의 부모님은 사위인 김민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집안 배경이 너무 보잘것없어 그들 눈에는 자신들의 금지우격 같은 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 게다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아이 소식이 없었기에 만날 때마다 이서연의 부모님 얼굴은 얼음장 같았다. 이서연은 김민준이 상처받을 것을 알고 평소에는 그를 친정에 데려가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이서연의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김민준을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이 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래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던 이서연,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사라졌다. 이서연은 그들이 또 김민준에게 면박을 줄 기미를 보이자 순간 화가 치밀었다. 다시는 그에게 면박을 주면 민준 씨와 저는 앞으로 절대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이서연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다. 이런 망할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남자 때문에 부모도 버리겠다는 거냐? 이서연은 김민준의 손을 꽉 잡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말했잖아요. 민준 씨는 제 평생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를 대하는 건 당신 딸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이 집을 없는 셈 칠 거예요. 이서연의 단호한 기세에 공기마저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김민준조차 조금 놀랐다. 이서연 어머니는 딸의 부서질 듯한 모습을 보며 결국 누그러졌다. 됐다 됐어. 일단 밥부터 먹자.
식탁 위에는 가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이서연 어머니가 단헐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김민주는 젓가락을 쥐고 있던 손을 문득 멈췄다. 그는 이서연 어머니가 이제 막 공격을 시작하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서연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서연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밖에 어떤 사위가 너처럼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도록 아무 소식도 없는지 봐라. 우리 이서연 집안의 대를 끊으려고 작정했느냐. 이서연도 덩달아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민준 씨는 몸이 약해서 늘 좋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낳는 일 때문에 그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보름만 있으면 손주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평생 아이를 갖지 않을 거예요. 이서연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식탁 위에 모든 사람들이 벼락을 맞은 듯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 이서연이 긴장한 듯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미 말했잖아요. 저 때문에 싫은 일 억지로 하지 마요. 김민주는 자신을 위하는 그녀의 단호한 모습에 살짝 웃었다. 그는 손주가 생길 거라고만 말했을 뿐 누구의 손주가 생길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보름만 있으면 그는 이 나라를 떠날 터였다. 이서연이 그렇게 박지훈이 그렇게 박지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유난히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소원입니다. 저희 같은 아랫사람들이 그 소원을 들어드려야죠. 이서연은 오늘 갑자기 순종적으로 변한 그를 보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 순종적인 태도 뒤에 뭔가 잘못된 것이 숨어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더 묻고 싶을 때 바로 그때 그녀의 부하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귓가에 몇 마디를 속삭였다. 이서연의 얼굴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김민주는 가까이 앉아 있어 그녀 마디를 대충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일찍이 박지훈을 몰래 감시하게 시켰고 부하 직원은 박지훈이 모임에서 어떤 여자에게 반해 춤을 추고 있다고 보고하러 온 것이었다. 이서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엉덩이에 못이라도 박힌 듯 그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급하게 일어섰다. 죄송해요, 민준 씨. 급한 일이 생겨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천천히 식사하고 계세요. 일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올게요. 이서연이 앞문으로 나가자마자 이서연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이상 김민준을 봐줄 생각도 없이 그를 향해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봐라.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 딸배는 여전히 평평한데 네가 영치가 있느냐? 네 집안 형편은 아비도 없지 않느냐? 네 성형편은 아비도 없지 않느냐? 우리 서연이 눈이 멀어 너에게 반하지 않았다면 네가 감히 우리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네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딸을 아내로 맞이하내라. 내가 말하는데 나중에 이서연에게 일려바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어떤 사위가 이런 구박 한 번 안 받느냐? 우리 딸은 하루 종일 바쁜데 너는 이런 사소한 일로 그를 괴롭히지 마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김민주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5시간 내내 욕을 들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야 이서연이 차를 몰고 그를 집으로 데리러 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는 아주 안정적으로 달렸다. 김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차 안에서 유난히 또렷했다. 당신 쪽 일은 다 잘 처리되었나? 이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다 잘 처리되었어요. 그녀가 말할 때 손가락은 핸들 위에서 똑똑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그녀의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습관이었다. 아마 김민준이 계속 말이 없었기 때문인지 이서연은 정신이 든 듯 물었다. 내가 간 뒤에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김민준이 막말을 하려는데 눈꼬리 여광으로 조수석 아래에 버려진 누군가에게 찢긴 물방울 무늬 스타킹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박지훈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급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차 안에서조차 참지 못하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줄이야. 그들은 결혼 5년 동안 그는 침대 위에서 늘 조금은 부끄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재미없다고 느낄까봐 늘 걱정했고 심지어 얼굴을 붉히며 그는 자신이 재미없다고 느낄까봐 늘 걱정했고 심지어 얼굴을 붉히며 그에게 다른 방식도 시도해볼까 물어본 적도 있었다. 설령 당신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도 난 당신을 보며 설레. 나 때문에 싫은 일 억지로 하지 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보면 설렐 거야. 그러나 한때 그에게만 얼굴을 붉히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 여인은 지금은 등 뒤에서 다른 남자와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놀고 있었다. 김민준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당신 생각은 어때? 이서연은 그가 친정에서 구박받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박지훈과의 추악한 관계가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길가에 세운 다음 그를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미안해, 민준 씨.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을 혼자 거기에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했어. 약속할게. 앞으로 다시는 당신이 이런 대접을 받게 하지 않을게. 김민주는 그녀의 품에 꽉 안겨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눈물을 참으며 그녀를 밀쳐냈다. 차가 고급 주택단지로 돌아왔을 때 이서연은 주차를 하러 가고 김민주는 먼저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박지훈이 소파에 앉아 얇고 거의 투명한 흰색 실크 셔츠를 입고 나른하게 잡지를 넘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김민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는 조금 놀란 척 물었다. 너 오늘 모임이 있어서 밤에 안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박지훈은 약간 건방지게 웃으며 미안한 척 말했지만 제가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쫓아마자 말했다. 아이고, 형부,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여자친구랑 얄불어 모임에 가서 역하라매요. 그는 일부러 자신의 깃을 잡아당겨 목에 빽하게 난 붉은 자국들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김민준을 훑어보았다.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차 안에서만 3번이나 난리를 치지 뭐예요. 김민준은 그의 뻔뻔한 말을 들으며 손톱이 이미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신경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목소리에는 극도의 억눌림이 배어 있었다. 네가 언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박지훈은 가볍게 말했다. 석 달 전에요. 석 달 전. 박지훈이 이 집에 들어와 산 지 딱 석 달이었다. 알고 보니 그가 온 첫날부터 그녀와 붙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김민준의 숨이 턱 막혔다. 그가 막말을 하려는데 등 뒤에서 작은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이서연이 들어왔다. 목소리는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민준 씨, 오늘 피곤하죠? 내가 따뜻한 물 받아줄게요. 목욕하고 일찍 쉬는데 어때요? 김민주는 그렇게 그녀에게 떠밀려 욕실로 들어갔다. 막 옷을 벗으려는데 잠옷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욕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멀지 않은 소파에서 박지훈이 거칠고도 성급하게 이서연의 실크 잠옷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을 소파 등받이에 통째로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커다란 손은 이서연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고 쇄골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키스 자국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서연에 올려져 있었고 고개는 뒤에 올려져 있었고 고개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고개는 뒤로 젖혀져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그녀의 입에서는 그녀의 입에서는 그녀의 입에서는 그녀 있었다.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이기 시작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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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앞으로 다시는 몰래 다른 여자 만나러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지훈의 입꼬리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온통 도발이 가득했다. 이 큰아가씨 같으니라고. 이 큰아가씨 같으니라고. 문에 서서 온몸이 굳어버린 김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 안 갈게. 난 전부 네 거야. 김민준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잠옷을 낚아채듯 잡고 뒤돌아 욕실 문을 세게 닫았다. 그는 자신을 욕조 속에 잠기게 하고 물이 머리 위로 덮치게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황당한 장면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5년 전 그들이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가 해변에서 시원여행을 갔을 때, 그가 해변에서 시원하게 옷을 입은 여자를 한 번 더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호텔 침대 프레임마저 비걱거릴 지경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애처롭게 그를 바라고 왔다. 민준 씨, 그들이 가진 거 나도 다 있어. 다른 사람 보지 마. 그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겨우 그녀의 질투심을 달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질투심을 달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그녀 다른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박지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거의 미친 듯한 열정으로 그를 꽉 소유하고 있었다.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방 안에는 이서연 혼자만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썰어놓은 과일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따끈한 우유 한 잔이 있었다. 그가 나오자 그녀는 서둘러 검은색 단약을 한 그릇 가져왔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당신이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을 때가 되었더라고요. 당신이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을 때가 되었더라고요. 미리 약을 다려놨어요. 따뜻할 때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예요. 다른 남자 아래에서 쾌락을 즐기고 돌아와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를 뼛속까지 사랑하는 빈틈없는 좋은 아내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밤새도록 그를 쫓아다니는 유령 같았다. 날이 거의 밝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가 흐릿하게 잠이 들려 할 때, 옆에 누워있던 이서연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다음 순간 그녀는 꿈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주변을 더듬었다. 김민준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다. 왜 그래? 이서연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에는 가시지 않은 두려움이 가득했다. 악몽을 꿨어. 당신이 날 버리고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꿈.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저 꿈이었어.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어. 김민주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정말이지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곧 떠날 거라고. 아주 곧 떠날 거라고. 아마 그 악몽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던 것일까. 다음 날 이서연은 평소와 달리 김민준을 억지로 끌고 회사로 가려 했다. 김민준은 원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애교를 부리고 애원하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며칠 동안 그녀에게 의심을 사게 하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섰다. 이서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한눈에 그녀의 책상에 자신의 사진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가 멍하니 당신 사진을 걱정 많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이서연은 뒤에서 그를 안고 아기 고양이처럼 그의 등 위를 살살 비볐다. 당신 안에는 아주 깨끗해. 마음속에는 당신 한 사람만 담겨 있어. 김민주는 눈을 내리깔고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부하 직원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이서연에게 회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이서연은 김민준을 한참 동안 안고 있다가 아쉬운 듯 세 번이나 뒤돌아보며 떠났다. 김민준에게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있어도 좋다고 했다. 김민준은 별다른 생각은 없었지만 계속 사무실에만 있기도 지하층을 따라 몇 걸음 걸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국립예술단 동료였던 강하늘이었다.
강하늘은 이서연을 찾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몇 마디를 나누었고 강하늘은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는 등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민줄 씨, 제가 출입국외국 인청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줄 씨가 이민 신청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줄 씨가 이민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이서연 씨는 알고 있어요. 김민준이 막 입을 열렸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두려웠는데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와 그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 힘이 섬뜩할 정도로 강했다. 민준 씨, 누가 이민을 간다고요? 말해봐요. 김민준의 심장이 한 박자 쉬었다. 그는 손을 들어 맞은편의 강하늘을 가리켰다. 강하늘이요. 강하늘이 이민을 간대요. 떠나기 전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강하늘은 김민준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쨌든 남의 집안일이니 끼어들 수도 없어. 아마 김민준의 얼굴 표정이 너무도 평온했기 때문인지 이서연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꽉 안고 놓지 않았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난 당신인 줄 알았어요. 방금 정말이지 너무 놀랐어요. 김민준은 겨우 미소를 지었다. 이민준은 겨우 미소를 지었다. 이민, 신청 반쯤 한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 있어. 이서연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그녀는 두서없이 설명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그가 여전히 불안해할까봐 반복해서 강조했다. 만약 제가 뭘 잘못했다면 절 때려도 좋아요. 욕해도 좋아요. 심지어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요. 하지만 절대 이민 가서 해외로 나가선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전 영원히 당신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제 목숨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괴로울 거예요. 그녀에게 꽉 안겨있던 김민주는 그저 낮게 웃을 뿐이었다. 아마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일까. 며칠 동안 이서연은 그림자처럼 김민준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가 새로 문을 연 분위기 좋은 서양식 레스토랑에 그를 초대했을 때도 이서연은 기어코 그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김민준은 이 며칠 동안 더 이상 어떤 일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이 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들이 즉시 달려와 그들을 에워쌌다. 모두 그들을 에워쌌다. 그들이 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들이 인사를 건네면서 가장 안쪽에 편안한 소파로 안내했다. 서연 누나, 형부. 오늘 마음껏 드세요. 어서 오세요, 형부. 과일도 다 씻고 썰어놨어요. 음식도 곧 나올 거예요. 가게의 모든 시그니처 메뉴를 다 대령할게요. 이서연은 과하게 열정적인 이 친구들을 보며 눈썹을 치켜떴다. 너희들 언제부터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잘하게 됐어? 세상에 누가 서연 누나의 금지옥역 같은 형부를 모릅니까? 형부를 즐겁게 해드리지 않으면 서연 누나가 앞으로 저희를 데리고 놀아줄까요? 레스토랑 안은 웃음꽃이 피었다. 분위기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키 큰 그림자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왔다. 박지훈이었다. 레스토랑 직원이 서둘러 그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은 저희가 귀한 손님께 대관해드려서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지훈은 매니저를 밀치고 눈길도 주지 않은 지금 그는 김민준 옆에 바싹 붙어 안으로 들어왔다. 형부, 서연 누나. 대관한 분들이 형부들이었군요. 그리고는 어두운 조명 아래 이서연의 손을 덥석 잡아 자신의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김민준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는 박지훈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색이 이미 변했고 그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자신의 옷터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표정을 통제하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다.
식사 도중 김민주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갔다. 그는 차가운 물로 자신의 얼굴을 몇 번이고 두드려 완전히 진정시키려 했다. 갑자기 옆에서 도발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부, 제가 형부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직 그렇게 젊은데 이제 좀 꾸밀 줄도 알아야죠. 왜 맨날 촌스럽게 차려입고 다녀요. 김민주는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 박지훈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던져 안에 입은 반투명한 망사 셔츠를 드러냈다. 사람들은 다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해요. 어때요? 우리 내기할까요? 제가 지금 서연 누나에게 이 옷을 입었다고 말하면 누나가 계속 얌전히 형부 옆에 있을지 아니면 형부 몰래 여기서 저랑 키스하고 싶어 할지 맞춰봐요. 그는 그를 무시했다. 그는 손에 묻은 물방울을 털어내고 뒤돌아물을 털어내고 기는 손에 묻은 물방울을 털어내고 뒤돌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훈도 돌아왔다. 다만 그가 이서연 옆을 지나갈 때 손가락을 움직여 접어놓은 작은 쪽지 한 장을 그녀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다. 이서연은 쪽지를 펼쳐보았고 짧은 한 줄의 글자가 그녀의 눈빛을 순간 어둡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김민주는 두 사람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노려보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하지만 마음속의 그 고통은 마치 거대한 녹슨 칼날이 사정없이 그를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그 고통은 너무도 선명해서 지금 그는 이서연마저 이 햇빛 없는 지옥으로 끌어들여 이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맛보게 하고 싶을 뿐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밤이 깊어졌다. 이서연이 금방 돌아올게라고 했던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지만 오후부터 지금까지 문 앞에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있던 이른바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공기 속에는 가끔 숟가락과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누군가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서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니 김민주는 속으로 데려달목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런 상황이니 김민준을 먼저 집으로 데려다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서연은 아마 뭔가 피치 못할 일에다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목구멍은 손뭉치가 들어있는 듯 답답했다. 그는 말없이 일어서서 곧장 레스토랑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일행은 뒤따라오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잘 태웠다. 그가 겨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을 때 자신의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직접 가지러 돌아가려 했다. 그의 발이 막 땅에 닿으려는 순간 다치지 않을 논문 틈으로 길고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마치 천금 같은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한숨이었다. 아이고, 드디어 이분 보냈네. 좀 더 있었으면 내 얼굴 근육이 다 풀렸을 거야. 서연 누나는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빈틈없이 연기하는지 모르겠어. 김민주는 무릎에 몽둥이라도 맞은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 타일에 들러붙은 듯했다. 들바닥이 차가운 바닥 타일에 들러붙은 듯했다. 룸 안의 수곤거림은 계속 그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서연 누나, 그 어린 사촌 동생이랑 아직도 안 끝났어? 그 둘이 밤새도록 안 돌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바로 우리 옆방에서 난리 났던데. 진짜 불꽃놀이였어. 중간에 내 귀로도 소리가 들렸다고. 다행히 내가 재빨리 웨이터에게 음악을 최대로 틀어달라고 해서 못 들었지 뭐야. 너 몰랐겠지만 나 방금 등골이 오싹했어. 너 몰랐겠지만 나 방금 등골이 오싹했어. 너도 나랑 몇 번 더 이런 일 도와주면 익숙해질 거야. 서연 누나 옆에 겨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겨서. 근데 사람이 너무 고지식해.
침대 위에서도 나무 토막 같을 거야. 누가 신선하고 자극적인 걸 안 좋아하겠어?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뒷부분의 말은 김민준에게 단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 속에는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꼭두각시처럼 몸이 뻣뻣하고 발걸음이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한 통속이었고 그 혼자만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리는 그의 면전에서 형부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이서연이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도왔고 이렇게 뻔뻔하게 그를 비웃고 그의 체면을 짓밟고 있었다. 심장 부위가 텅 비었다. 마치 무언가 거친 힘으로 산채로 파헤쳐진 듯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고통이 혈관을 타고 몸의 모든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밖에는 언제부터인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몸에 부딪히며 얼음처럼 차갑고 뼈를 애는 듯했다. 그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듯 마치 목적 없는 유령처럼 거리 위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는 그렇게 혼자 폭우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실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날 밤부터 김민주는 쓰러졌다. 체온은 섬뜩할 정도로 높았다. 이서연은 다음 날 오후에야 돌아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김민주는 이미 고열로 정신을 잃어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간하지 못했다. 이서연의 머릿속은 윙하는 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평소에는 생수병 뚜껑 하나 여는 것도 힘들어하던 그녀가 지금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를 악물고 그를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의사는 진찰 후 단순한 독감으로 인한 고열이라고 했다. 수액주사가 그의 손등에 하루밤낮 내내 꽂혀 있었고 그는 마침 내 눈을 떴다. 이서연은 이번 일로 크게 놀라 아예 병원 한 층 전체를 빌려버렸다. 손에 잡고 있던 일도 모두 미루고 하루 24시간 내내 침대 옆을 지키며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그날 부하 직원이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목소리를 낮춰 밖에 어떤 높은 분이 꼭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몹시 급한 일이었다. 이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당장 거절하려 했다. 김 비서가 서둘러 그녀의 귓가에 몇 마디를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결국 그녀는 김민준을 잡고 있던 손을 조금 아쉬운 듯 놓았다. 민준 씨, 이서연은 그의 유난히 조용한 모습을 보며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바늘로 살짝 질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그가 며칠 동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장 그 일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그가 아파서 기분이 그런 것일 뿐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다독였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반드시 항상 지켜봐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사흘이 지났다. 김민주는 이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박지훈이 찾아왔다. 그는 으스대며 병실로 들어와 도발적으로 말했다. 형부,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서연 누나가 임신했어요. 제가 아빠가 될 거예요. 아이 아빠는 당연히 저죠.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누나가 있어 누나 곁일 거예요. 맞다, 의사 선생님이 석 달 지나면 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했어요. 정말 입에 넣으면 녹을까, 손에 쥐면 깨질까 할 정도였죠. 침대에서 안아달라고 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어젯밤에 누나를 침대에 눕히고 여러 가지 자세로 해봤는데 정말이지 너무 짜릿했어요. 아이고, 제가 또 실수로 말을 많이 했네요. 형부, 혹시 기분 나쁘세요? 너무 서연 누나를 탓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 아이에 비하면 형부의 병이나 열 따위가 뭐 대수겠어요. 그렇죠? 이 말들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이 묻은 목과 같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는 너무 아파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평생 겪을 고통을 이미 다 겪어서인지 지금 그는 멍하니 듣고 있을 뿐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기도 짜낼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 글자도 묻지 않았다. 박지훈이 의기양양하게 떠난 후에야 그는 천천히 베개 밑에서 이미 녹음 버튼이 눌러져 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서연, 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보고 싶어. 그가 퇴원하던 날은 마침 그의 생일이었다. 이서연은 섬뜩할 정도로 큰 규모로 서울 최고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 성대한 연회장을 꾸몄다. 연회장의 손님들은 그 호화로운 장면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부러움에 가득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서연과 그녀의 친구들도 모두 선물을 준비했고 그를 둘러싸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분위기는 더없이 뜨거웠지만 김민주는 눈꺼풀조차 들어 올리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이 무리에 대한 어떤 호감도 모두 산산조각 났다. 그들도 아무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곧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되었다. 이서연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한편으로는 그가 케이크를 자르도록 이끌면서 속삭이듯 물었다. 민준 씨, 오늘 당신이 가장 중요해요. 소원 빌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내가 비는 소원, 그는 그녀를 떠나고 싶었다. 평생 다시는 그녀를 보고 싶었다. 평생 다시는 그녀를 보고 싶었다. 이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더욱 부드럽게 웃었다. 당연하죠. 김민준도 웃었다. 다만 그 웃음은 얼굴에 떠 있을 뿐 눈에는 전혀 닿지 않았다. 그럼 좋아. 내게 3가지 소원이 있어. 이서연은 애정 어린 눈으로 그의 코를 살짝 긁었다. 좋아. 말해봐. 3가지는 물론 30가지도 다 들어줄게. 첫 번째, 당신 집안의 3대째 국가의 헌신한 명문가에서 물려받은 훈장을 갖고 싶어. 이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차가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훈장의 무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위층 사람을 직접 찾아가 어떤 일이든 처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서연 가문의 수호부이자 가문의 보물이었다. 지난번 어떤 권력 있는 인물이 그것을 달라고 했지만 이서연 가문은 가문에 거절했었다. 모든 사람을 시켜 집으로 가서 가져오게 했다. 모든 사람들은 이서연이 절대 그 귀한 것을 외부인에게 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묵직한 훈장을 김민준의 손에 건넬 때 그녀의 눈에는 온통 너그러움과 애정이 가득했다. 김민준의 손가락은 차가운 금속 조각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마음속에 매달려 있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다. 이것이 있으면 그는 그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강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을 터였다. 이제부터 그와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없을 것이다. 이서연은 그의 입꼬리에 겨우 미소가 맴도는 것을 보고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다. 민준 씨, 그럼 2번째 소원은 뭐예요? 김민준은 눈을 들어 손님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각양각색이었다. 놀라움, 부러움, 오직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박지훈만이 그를 죽을 힘을 다해 노려보았고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가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모든 사람들을 넘어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이서연이 없는 나라를. 그는 살짝 웃었다. 2번째 소원은 가문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그는 살짝 웃었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그 금고 안에는 그녀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이서연 가문 3대 조상이 모아온 모든 재산이 들어있었다. 아무리 남편을 아낀다 해도 자신의 목숨줄 같은 것을 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서연은 여전히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에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열쇠 뭉치를 직접 풀어 다시 한번 그의 손에 건네주었다.
김민주는 그 열쇠 뭉치를 건네주었다. 이서연은 그를 품에 안고 턱을 그의 정수리에 기댄 채 약간 애교 섞인 말투로 말했다. 민준 씨,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날 버리면 안 돼요. 김민주는 입꼬리를 살짝 당기며 막말을 하려는데 군중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외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누가 쓰러졌어요. 큰일 났다. 누가 쓰러졌어요.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모습을 보았다. 민준 씨, 제가 먼저 그를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놀고 있어요. 마지막 소원은 나중에 말해줘요. 없어. 이서연은 듣지 못했는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뭐라고요?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녀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허둥지둥 떠나는 박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를 바라보며 사흘만 더 기다리면 난 그걸 이룰 수 있어. 날이 어두워질 무렵 김민준이 막 집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이서연이 병원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민준 씨, 미안해요. 지훈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더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신 사촌 동생이니 당신에게 쾌가 될까봐 같아요. 아무래도 당신 사촌 동생이니 당신에게 쾌가 될까봐 걱정돼서 며칠 동안 제가 병원에서 지켜볼게요. 당신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떠나기까지 사흘이 남았다. 박지훈이 그에게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보내왔다. 열어보니 영상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 박지훈은 명품 옷을 입고 선물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서연이 뒤에서 그를 안고 다정하게 그의 귓불에 키스했다. 생일 축하해. 좋아. 다 네 말대로 할게. 다음 순간 두건 필 거야. 박지훈은 자만심에 쉬면 쉼에 차는 자만심의 창공작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누나는 다 들어주었다. 김민주는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끄고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그는 그 훈장을 가지고 구청으로 가서 특수통로를 통해 강제 이혼 절차를 신청했다. 절차는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시간 후 그의 손에는 붉은색 서류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구청 문을 나서는 그 순간 그는 손에 든 증명서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이제부터 그와 이서연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이다. 떠나기까지 이틀이 남았다. 박지훈이 또 다른 카메라를 보내왔다. 그 안에도 영상이 있었다. 영상 속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귀를 이서연의 평평한 아랫배에 대고 있었다. 이서연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겨우 3달인데 뭘 들을 수 있다고? 박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서연은 더욱 활짝 웃으며 자신의 잠옷 어깨끈을 살짝 내렸다. 그는 맹렬히 이서연을 침대가 하지만 당신이 듣고 싶다면 제가 들려줄 수도 있어요. 아, 안 돼. 날 안아 올리지 마. 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 아빠는 원래 딸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김민주는 여전히 그들을 무시했다. 그는 금고 열쇠를 들고 그 안에 있던 금괴와 모든 증명서를 하나도 남김없이 꺼냈다. 그리고 은행으로 가서 돈의 일부를 그가 갈 나라의 통화로 환전했다. 떠나는 날 김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그에게는 3가지 할 일이 있었다. 첫 번째,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서연이 그에게 선물했던 모든 물건들, 시계부터 커프스 버튼까지 모두 고급 주택단지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이웃들은 기쁘면서도 의아해했다. 이것들은 모두 값비싼 귀한 물건들이었다. 김민주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최근에 경사가 생겨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요. 사양 말고 가져가세요. 두 번째, 그는 박지훈이 보낸 영상들과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다. 영상은 그가 돈을 들여
매수한 영화관에서 모든 영화 상영 전 순환 재생되도록 했다. 녹음 파일은 그가 사람을 시켜 만개 고음 확성기를 고급주택 단지 주변에 설치하여 동시 재생되도록 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그 새 이혼 증명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놓았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민준 씨, 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일 끝나면 바로 돌아가서 당신 옆에 있을게요. 김민주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침 내가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전화 너머의 이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서프라이즈예요? 세 번째 소원 말해주려고 참지 못하겠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지훈이 쪽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제가 간호사에게 계속 지켜봐 달라고 했으니 지금 바로 돌아갈게요. 김민주는 현관에 서서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이 담담했다. 가는 길에 서프라이즈를 열어봐. 도망가지 않을 거야. 도망가지 않을 거야. 도망가지 않을 거야. 이서연은 눈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기댔고 그녀의 눈빛 속 깊은 매혹은 한때 그를 진심으로 믿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보니 그저 눈을 거슬릴 뿐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현관등을 끄고 모든 위선을 어둠 속에 가둔 채 가방을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이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는 온통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뿐이었다. 문을 열었지만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창밖에 차가운 달빛만이 스며들어 테이블 위의 붉은 서류를 유난히 눈에 띄게 비추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서둘러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 증명서 세 글자가 얼음 묻은 도끼처럼 그녀의 심장을 세게 내리찍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민준 씨 하고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옷까지, 그가 늘 쓰던 컵, 심지어 현관에 놓아두었던 슬리퍼까지 모두 사라졌다. 오직 이 이혼 증명서와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보석과 그녀에게 선물했던 보석과 장신구랬던 보석과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귀에 거슬리는 확성기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익숙한 목소리는 박지훈의 도발이었다. 그와 박지훈이 손님방에서 정을 통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김민준 씨 한 명뿐이야라는 거짓말이. 귀에 거슬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벽을 뚫고 고급 주택단지 전체에 퍼져나갔다. 귀에 거슬리는 박해는 시벽의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손에 든 이혼 증명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창가로 바닥에 떨어졌다. 이웃들은 확성기 주변에 모여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집을 향해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경멸에 찬 표정으로 논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그 더러운 진실이 마치 옷이 벗겨진 채 모든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휴대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서연아, 빨리 TV를 켜보거나 영화관에 가봐. 온통 너랑 박지훈이 나오는 영상이 나오고 있어. 모두 다 알게 됐어.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영상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바로 박지훈이 김민준에게 보냈던 그 영상이었다. 그녀가 박지훈을 안고 애교를 부리고 두 사람이 선물로 가득 찬 방에서 키스하는 모습. 박지훈의 아빠는 모두 연기였다고 조롱했다. 박지훈의 아빠는 원래 딸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났다. 또 어떤 이들은 이서연 가문의 내력을 파헤쳐 그녀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말했다. 이서연의 마음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다. 그녀는 마침내 김민준이 말했던 서프라이즈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가 지난 며칠 동안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도 비로소 이해했다. 그는 훈장과 금고, 열쇠를 원했던 목적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몰락하고 파멸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것은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의 비난도 가문의 추궁도 아니었다. 그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 깨끗하게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이서연 씨, 박지훈 도련님께서 영상을 보신 후 화병이 나셨고 본래 몸이 허약하신 데다 심근경색이 갑자기 발병하여 지금 혼수 상태이십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두 글자는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이서연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박지훈이 아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김민준에게 이 소식을 채 전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다. 한때 세 식구가 함께할 날을 꿈꿨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사라졌고 아버지는 죽었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서연 가문은 곧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서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이서연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다. 이서연 가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원래의 사업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으며 가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서연은 집에 갇혔다. 매일 텅 빈 집에서 김민준이 남긴 유일한 물건, 그녀가 직접 그의 손목에 채워준 팔찌를 붙잡고 날마다 멍하니 지냈다. 한편 김민준은 이미 이국 땅에 도착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을 나섰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공허하고 피곤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바닷가에 있는 집을 얻어 매일 일출과 일몰을 바라보았다. 가끔 이서연을 떠올리곤 했다. 눈보라를 뚫고 궁중떡을 사다 주던 모습, 그의 품에 안겨 애교를 부리던 모습, 그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님과 다투던 모습. 그 다정함은 진실이었다. 그 사랑도 진실이었다. 하지만 배신 또한 진실이었고 상처 또한 진실이었다.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서연 가문에 관한 소식이었다. 이서연 아버지는 중풍으로 마비되었고 이서연 어머니는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서연은 파산 직전에 기업을 떠맡아 매일 고군분투하며 초췌해졌다는 내용이었다. 문자, 메시지 마지막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이서연은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백이 되었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백이 되었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 한때 서울을 주름잡던 명문가 아가씨의 요염하고 아가씨의 요염하고 아가씨의 요염하고 그는 이혼 증명서를 꺼내 무심하게 쓰레기통에 버렸다. 과거의 은원과 애증은 비행기가 이륙함과 동시에 그가 사랑하고 증오했던 그 도시에 남겨졌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희미한 비릿한 냄새를 씌워날랐다. 김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평생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서연에 대한 그 뼛속까지 사무치던 사랑과 고통도 결국 시간 속에 희미해져 기억 속의 흐릿한 한 줄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는 이서연이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층을 흐르는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민준과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가 꽉 쥐어 있었다. 그녀의 남은 생애는 끝없는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보내질 것이다. 그것은 김민준이 그녀에게 내린 벌이자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다.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놓치면 평생이고 어떤 실수는 한 번 저지르면 다 지르면